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병렬 건축사입니다. 제가 직업이 건축사인데 이제 이렇게 패시브하우스를 강연하고 또 패시브하우스를 연구하고 그리고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보급하고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실제 이게 설계 일을 많이 해야지 수익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굉장히 바쁘다 하니까 정말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렇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운동처럼 이제 하게 된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의 시대가 뭐 에너지 전환 시대라고도 하지만 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는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들인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탈핵 연대라고 하는 이제 이 탈핵, 그러니까 그 원자력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너무 그 과도한 그 고개 끄덕임에 리액션 안 해주셔도 됩니다. 더 긴장되는 거. 특히 저 프랑카드 굉장히 거슬려가지고 정말 저 프랑카드는 훨씬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탈핵과도 관련된 부분까지 아울러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제 제가 이제 건축사다 보니까 사실 이 기후 변화랄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공부를 하긴 했지만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한 이력이 전부 다 환경운동연합이랄지 YMCA 모두 다 이게 환경 기후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이라서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너무 깊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패시브하우스 운동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드릴 거고 왜 그렇게 되는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다 보면 꼭 결론이 안 나올 수 있어서 이제 미리 그냥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할 건데요. 결론을 미리 들으시고 나서 이제 다 이해가 가셨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가면 끝까지 들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제가 키워드들을 나열해놨어요. 키워드. 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화석연료, 온실가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쓰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또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뭐 원자력 발전, 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이자 문제점, 풀리지 않은 열쇠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총망라해서 그냥 아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간단한 시점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가 왜 왔고 코로나 전염병이 왜 확산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됐다 그러죠. 우리 온난화라고 하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난지도 이 온난화는 하지만 왜 일어나는지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랄지 모든 것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특히 CO2를 주축으로 하는 온실가스들이 지구 표면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그대로 복사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일정 그 온실처럼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데 UN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이대로 쓴다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6점 몇 도가 오를 것이다. 뭐 노력을 한다면 3.4도 오를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보고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온도가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문제가 뭐냐? 근데 결국 이게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뭐 태풍이랄지 이런 뭐 해일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재난 같은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면 그 연관해서 거의 다 아실 텐데, 자 그러면 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줄이자,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줄일 수 있는가 우리가? 줄일 수 있나요? 아니요. 왜요?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안 쓰던, 그 전에 쓰지 않았던 스타일러 쓰게 됐죠. 네.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햇볕에 잘 말리면 될 것을 건조기 사갖고 마르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또 다 사가지고 또 돌립니다. 또 집도 이제 큼지막하게 지어가지고 또 따뜻하게 난방하게 보일러도 많이 떼고 에어컨도 떼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에너지가 늘고 있는데
줄이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운동은 있을 수 없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됐다. 그러면 그래 좋다. 저 신재생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근데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없던 에너지를 새로 만들면 신에너지죠. 원자력이 없었다가 원자력을 만들면 원자력도 신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신재생 에너지는 원자력 에너지도 한때는 신재생 에너지겠죠. 또 다른 새로운 것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가 열심히 원자력 에너지 좋다고 홍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왜 이게 청정 에너지라고 합니까? 우라늄, 그쵸. 일단 우라늄 뭐 1g 가지고 석유에 한 3g 정도의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효율이 좋고 비용이 정말 낮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온실가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옵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안 나오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화석, 화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 플러스 미세먼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다라고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간과한 건 딱 2가지가 있죠. 네, 이 원자력 발전을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폐기물을 발전을 마치고 난 이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도 저준위 폐기물은 아직 나왔다고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것은 아직도 좀 숙제가 있고 안전성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네, 안전성도 우리가 뭐 얼마든지 지금 막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도 일본이 안전의 후진국도 아닌데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력이라고 에너지도 좀 아주 위험하다. 근데 지금 우리 탄핵연대에서는 그래서 어제 원전을 하자. 탈원전하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서 우리나라 공론화위원회 열어가지고 원전을 없앨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도 했다가 다시 짓고 있죠. 자, 그런데 아니 대안이 없는데 원전 없애자가 되는 거냐 말이죠. 원전이 담당하고 있는 약 25%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하고 없애자는 것이냐. 방법이 있어야죠. 그 대안이 가장 유력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태양광. 자, 태양광, 풍력, 뭐 지열 이런 자연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쓰자. 근데 이것이 그 원자력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율을 커버할 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산을 막 깎아가지고 막 하니까 어때요? 또 이거 지금 뉴스에 나왔지만 산깎아 태양광 설치했더니 문제가 있다. 네, 안 돼요. 요청이 들어와서 네, 좀 가까이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네, 가까이 얼굴을 가까이 보고 보고 싶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갈수록 부담되는 얘기만 하시네요. 또 제가 또 소통을 담당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병행하는 이 20분의 오프라인과 뭐 더 많은 분의 온라인을 하는데 이 방식은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하지만 저도 난생 처음 이걸 하다 보니까 부담은 상당히 되고 있지만 그냥 해야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 또는 신에너지라는 것은 원자력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좋은데 노력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선가 줄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제목을 너무 거창하죠. 기후변화를 멈추는 열쇠라고 해버렸어요. 열쇠. 그러니까 이것은 실현이 되면 분명히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아주 키다. 이렇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제가 던진 거고 요즘에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줄여서 뭐라 그러죠? 소확행. 저는 이제 그것을 줄여서 쓰진 않았지만 쉽고 확실한 실천 방법이다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확실한 건 확실한 거지만 쉽다라는 데 있어 쉽다. 즉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줄일 수가 있다. 근데 그 줄일 수 있는 비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EMC 여기 노플라스틱 카페에서도 보니까는 아주 소소한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하고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 하는데 이것의 어떤 전체적인 효과는 좀 미미한 부분이 많죠. 미미하다. 근데 이것은 확실하다. 어느 정도냐? 전체 총 에너지량의 20%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하게 되면 원전 진짜 없애도 되는 거고요.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좀 크게 써놨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주제 같아요. Passive for all,
저희 이제 이게 하나의 패시버스 우리 국제적인 하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뭔 뜻이냐면 모두를 위한 패시버스예요. 자, 우리가 패시버스를 건축이라고 배웠지만 사람들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람을 포함한 자연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것들을 위하는 패시버스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에 보면 누가 죄인인가라는 뮤지컬이 있었잖아요. 자, 이 도대체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를 제가 도표로 했는데, 자, 유럽에서 만든 이 자료인데요. 자, 전체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문제잖아요. 에너지를 줄이는 게 목적이야. 근데 100인데 비율로 따지면 주택과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상업에서 28%, 그 다음에 교통이나 수송에서 32%를 쓴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주택과 건물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라는 게 컴퓨터를 쓸 수도 있고 불을 켤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합쳐서 40%인데 이 중에서 냉방과 난방에서 소요되는 에너지가 또 50%예요. 그러면 자, 이러면 어쨌든 전체로 따지면 20%에 해당하는 거죠. 네, 냉방과 난방은. 왜냐하면 패시브하우스 기술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잘 에너지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잘 지어서 냉방과 난방에 대한 에너지를 줄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쓴다고 해서 컴퓨터로 쓰는 전기가 줄어들지는 않죠. 네. 그건 재생에너지 기술이라는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패시브하우스 기술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패시브하우스를 하면 20%가 줄어드는데 지금 이미 건물들이 다 지어졌는데 이거 패시브하우스 어떻게 바꾸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실천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짓는 것은 무조건 패시브하우스 컨셉으로 짓고 또 노후된 건축물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적용해서 리모델링에 나갈 수 있죠. 그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 이따 나올 건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바꿔 나가다 보면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의 수명이라는 게 보통 우리 생애주기 50년 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100년 가는 건물도 있겠죠. 100년 후는 다 패시브하우스로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불가능한 얘기 같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그런데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패시브하우스 컨셉을 이미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독일이 30%의 원전을 지금 1%밖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겁니다. 독일은 뭔 일을 겪었죠? 네. 예, 독일은 물론 전쟁도 겪었지만 유럽이라는 나라가 다 겪었던 게 바로 원전 사고를 경험한 나라들이에요. 체르노빌 사고라고 아시죠? 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바로 1986년에 일어났어요. 예, 지금의 러시아 지역입니다. 자, 근데 패시브하우스가 몇 년도에 탄생했냐면 1989년도에. 자, 이 원전 사고가 아니었다면 패시브하우스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엄청난 재앙을 만난 유럽인들이 도대체 이 근본이 어디에 있냐? 왜 이렇게 무서운 에너지를 이것 원전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닥치는데 이거 없앨 수 없는가? 어디서 줄일까 찾아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 냉난방 에너지를 잘 설계해서 새지 않게 하면 된다. 우리가 보온병에 뜨거운 물 넣으면 오랫동안 유지되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보온병처럼 지어가지고 열 새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그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하우스가 사실 원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전 세계가 점점 패시브하우스 컨셉으로 지어나간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 극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너무 시시한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이게 제가 무성지의 발달이라고 썼는데요. 그리고 참 뭐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가 듣다가 그냥 질문 좀 딱 손을 드시면 또 질문하시면 바로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따로 질문 모으지 마시고 그때그때 좀 해주세요. 너무 많으면 이제 못 하더라도.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뭐예요? 집은 그렇죠. 셋째 돼지가 벽돌로 지었더니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교훈 삼아 배웠죠. 네. 근데 이 교훈을 보시면서 우리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내구성이라고 하는 튼튼해야 된다 내구성이거든요. 이 내구성 한 가지에 우리는 매몰돼 버렸어요. 자, 근데 질문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돼지가 지은 집이 겨울철에 가장 따뜻한 집일까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겨울이 왔다 늑대가 불지 않고 어느 집에 산 돼지가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까요? 벽돌 벽지. 벽돌집이요? 이제
흙집은 없어요. 지푸라기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벽돌집 중에서 어떤 집이에요? 나무. 나무가 제일 따뜻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 어른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재료로 가지고 이불을 덮어서 만든 더군다나 어떻게 따뜻할 것 같아요? 지푸라기. 지푸라기죠. 이 공기층이 있는 지푸라기가 제일 따뜻한 단열 성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돼지가 잘한 거예요. 겨울철에 버틸 수 있는. 그럼 또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떤 건물이 쓰레기를 발생하는 않는 집일까요? 라고 질문해봤을 때는요. 그렇죠. 지푸라기는 바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죠. 어떤 건물을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지푸라기. 지푸라기로 지었죠. 첫째 돼지 못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잘했고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 오로지 늑대가 와서 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해가지고 얘가 잘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배워버리다 보니까 막연히 우리는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초등학생들한테 사실 이거 하려고 이거 이제 만든 건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광양의 옥룡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수업을 했어. 그랬더니 진짜 저는 그만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어떤 1학년이에요. 1학년 옥룡초 1학년 애가 그러면 1층은 벽돌로 짓고 2층에다 나무로 짓고 3층에다 하고 겨울 되면 올라가고 늑대가 부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애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태풍이 불면은 날아가 버린대 그게 또 이게 바람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기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한 명 아이가 딱 여자애인데 그러면 밖에다 벽돌을 짓고 안에다 다 지푸라기를 넣고 실내는 나무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기절한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있어. 내가 굳이 뭐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그냥 건축해야 되고 패시하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생태적인 건축, 건강한 건축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가서 볼 때는 이제 건축을 짓는 방식이나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뭐 디자인 멋있고 튼튼하고 요거에 대해서 내몰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지구가 너무 아파하고 있으니 이제 생태적인 관점에서 건축도 바라볼 때다라는 거죠. 제가 생태 건축에 대한 거대한 담론들, 거창한 담론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2007년도에 중국 윈난성에서 채석장으로 썼던 이 부분이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7명을 24일간 거쳐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이 푸르른 줄 알았는데 가을이 돼 보니까 이것만 또 옥색이야. 이제 다 단풍이 들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린워시라고 해요. 여러분들 돈 세탁이 뭡니까? 나쁘게 돈 벌어가지고 이것을 깨끗한 돈처럼 세탁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녹색 세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린워시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국가도 그린워시 하고 있어요. 제가 보시면 제가 작년에 정말 코로나 오기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깜짝 놀란 게 이 중국의 가오 메이디언이라고 하는 시에서 국제 페스티벌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제가 갔는데 아주 올림픽처럼 마스코트까지 하고 했는데 깜짝 놀란 게 그 도시로 들어오려면 일단 전기차 또는 전기 오토바이만 들어올 수 있어요. 기름을 떼거나 이러면 아예 그 도시를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녹지율 그리고 건축물을 패시브하우스로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독일이 중국을 최대 고객으로 모시게 되게 패시브하우스의 본산국 독일이 중국을 아주 그냥 중국 이래요. 왜? 아파트도 패시브하우스 지어버리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시아에서 패시브하우스 최대 선도국가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서 국제적인 컨퍼런스 모든 행사 다 엽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중국을 간 나라 사람들이 가오베이디언에 가서 행사를 하고 나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뭡니까? 친환경 국가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을 마치 뭐 범죄 국가로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이것도 그린워시입니다. 우리가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 이 말 자체가 이미 그린워시입니다. 이미 자연을 훼손하는 걸 하면서 이걸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써버리지 않습니까? 지구가 더 시원해져요. 무슨 광고일 것 같아요? 이 광고 문구거든요. 뭘까요? 왜 에어컨? 미국에 있는 모 에어컨 회사의 광고 문구. 지구가 더 시원해져요. 에어컨 틀면 지구가 시원해집니까? 지구가 더워집니까? 더워져. 예, 에어컨 틀면 온실가스 배출해서 지구 더워집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죠? 저탄소 녹색 성장? 이명박. 이 땡땡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금은 동부구청. 그쪽 얘기 너무 구체적인 저 여기 잘하세요. 서울 사거든.
친인척 아니시죠? 네, 서울 사셔서 네, 서울 사시다 보니까 또 잘하시는데 어쨌든 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뭐 캐치프레이즈 내세우면서 마치 친환경 대통령인 것처럼 하지만 네. 전국의 4대강 다 아장내버리고 네, 이런 표현 써도 됩니까? 제가 좀 표현이 아직 지방스러워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그린워시라는 단어보다는 그린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자, 우리 강산 푸르게 유황 킴벌리. 사실 화장지 종이 나무 베어가지고 이게 종이를 만드는 건데 이거 우리 강산 푸르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경동고 이런. 뭐 이렇게 잘하는 아니 이분 어떻게 오신 거예요? 뭘 다 알고 계셔. 자, 우리 경동 컨텐싱 보일러. 죄송합니다. 특정 상품을 말씀드렸는데 너무 과장이죠. 보일러 물론 이제 컨덴싱으로 해서 에너지를 적게 이제 효율적으로 해서 보일러에서 뿜어내는 온실가스 줄어들잖아요. 예. 맞지만 근다고 해서 지구를 지켜요까지는 아니죠. 예. 이제 조금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야 되는데 좀 과장이죠. 어제 내린 소나기로 만든 분수, 한 차례 돌풍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우리나라 진짜 브랜드 말하면 또 그 회사에서 저 공격할 테니까. 예. 어떤 아파트 광고 회사 광고 문구에 너무 과장이잖아요. 한 차례 돌풍이 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 너무한 거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너무해요. 근데 그 어떤 그린 마케팅보다 더 제가 봤을 때는 황당하고 너무 재밌는 게 바로 이거죠. 최우수 등급 친환경 저탄재. 자, 본드 광고입니다. 본드. 자, 여러분들 합성으로 만든 그 고분자 화합물 본드가 친환경 접착제로 말이 됩니까 지금? 별 5개 받았대요. 녹색마크.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린 마케팅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재밌죠? 자, 우리가 생태건축 또는 녹색건축 뭐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사실. 자,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관점입니다. 이걸 보시면 왜 점점 카메라 가까이 오죠? 네.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예. 네. 아니, 그분들은 좀 빨리 와가지고 오셔서 보시지 굳이 또 유튜브로 오시면서 요청을 자꾸 하셔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보시면 자, 첫 번째 집 뭐 이거 뭐 트리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오면 제가 나오긴 하나요?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자, 일단 자료 내용이 궁금해하시죠. 자료가 궁금하니까 이걸 보고 싶다. 네, 소리하게 제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저는 중요치 않고 이거 중요하다. 목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목소리만 들으세요 그러면 유튜브로. 자, 이 트리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정말 이걸 보면서 한마디 딱 뭐라고 했어요? 저 집 정말 생태적이다 하겠죠? 왜? 너무 나무랑 어우러져 버렸잖아요. 이것은 진짜 뭐 이거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나무 뿌리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좀 만든 이미지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찾은 거예요. 그럼 저것도 생태 건축인가? 자, 가운데 있는 건축물은 정말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아시는 분 없으실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유기적 건축, 생태 건축의 아주 거장, 근대 건축의 4대 거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유명한 그분의 작품이에요. 폴링 워터 낙수장이라는 작품입니다. 낙수장. 자, 이 건축주가 이게 집입니다. 이거 집이에요. 집을 지어주세요. 근데 나는 이 폭포와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여기다 집을 지어주세요 했더니 고민을 엄청나게 하더니 여기에다 그대로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하고 그 건축주가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대. 이 공간에 보이게 집을 지을 줄 알았는데 여기다 그대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실에 계곡물이 흘러갑니다. 누가 봐도 생태건축이죠. 제가 이 대학교 가서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건축가가 되어버렸어요.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이 건축주와 프랭크 로이드는 거의 죽을 때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았어요. 니 같으면 잠을 잘 수 있겠냐. 시끄러워서 진짜 잠을 못 자겠다. 응?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다. 습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는 집이 아니다. 몇 달도 못 살고 나왔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집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태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태적 공간과 느낌을 만들어가지고 생태건축하고 건물에다가 나무 심고 벽면 녹화하고 우리 순철 씨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생태건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재료.
집을 짓는 재료가 일단 흙, 나무. 아까 우리 스님도 말씀하셨어요. 예, 스트로베일 하우스, 예, 스트로베일 지푸라기. 자, 이 스트로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를 단열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게 바로 단열재는, 예, 우리가 스티로폼이랄지 여러 가지 폴리우레탄 보드랄지 여러 단열재가 있는데 전부 다 석유화학 산업의 산물이죠. 근데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 흙집을 지은 분도 다 짓는데 단열을 뭘로 할 거냐. 흙집 쪄놓고 스티로폼을 다 두르는 순간 이게 마음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스트로베일이라고 하는 이 지푸라기를 압축시켜서 단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생태건축 같잖아요. 예, 집이 정말 생태적인 거예요. 재료적 측면에서 생태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될까요? 이렇게 지었을 경우 문제 없나요? 좋나요? 불이 나면 어떠냐? 자, 집을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겨울철에 실내 공간이 따뜻하게 하고 바깥에 춥잖아요. 온도차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결로가 어느 지점에서 생기거든요. 보통 집을 지면 단열재의 중간 지점이 노점 온도, 결로점입니다. 자, 근데 그 지점의 재료가 스티로폼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 지푸라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습기. 예, 습기가 생기고 그 자리가 바로 썩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잘 짓고 기밀하게 잘하면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시공 기술이랄지 이런 한계 때문에 못했을 경우는 아주 치명적인 집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단열재가 벽 속에서 썩어버렸다 그러면 일단 벌레 생기죠. 이제 벌레가 실내로 막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단열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걸 썼기 때문에 생태건축이다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쓰든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로에 너무 제로에만 가지고 우리 생태건축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좀 생태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좋은 건축이 뭔가 그러면 생태건축은 이제 대충 알았고, 이제 안 건 아니죠. 제가 좀 결론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했고, 자, 그럼 좋은 건축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써놨는데 혹시 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거 제가 키워드만 적어놨기 때문에 어떤 거 혹시 뭐 궁금하시는 거 딱 눈에 보이는 거 있으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오늘 주제와 조금 벗어난 제주도 있어요. 내용이. 코로나 시대에 단독주택 아파트 이거 궁금하세요? 네. 그래 뭐 질문하셨으니까 요거 답변 드릴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해요? 답답하죠. 답답해. 예, 엘리베이터 같이 만나는 것도 그렇고 집안에만 있기에 너무 활동이 한정돼 있죠. 근데 단독주택은 어때요? 자, 마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옥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테라스 만들 수 있죠. 설계하기 나름이고 포치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바베큐 파티, 캠핑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 해요. 자, 굉장히 많은 활동이 할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문제 뭡니까? 비싸요. 예? 땅이 있어요. 비싼 것도 아파트도 엄청 비싸던데요. 관리 힘들다. 관리는 관리도 제가 설명 있는데 주제가 주인이 되는 집과 종이 되는지 관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국민의 약 70-80%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단독주택을 가면은 첫 번째 못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추워요. 추워요. 네, 네. 아파트는 열이 셉니까 안 셉니까?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 살면요 그쪽으로 열 안 새죠. 네. 앞뒤만 잘 좋은 창 쓰게 되면 열이 잘 새지 않기 때문에 단열은 특별히 안 해도 따뜻해요. 아파트는 좀 비정상적 단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옆집 이사 가거나 윗집 이사 가버리면 다른 상황입니다. 예. 옆집 보일러 열심히 떼고 옆집 떼는데 우리 집 안 떼버리면 그래도 따뜻하다. 그것은 옆집 보일러 뺏어 쓰는 거예요. 그 얌체족이에요. 그거는 영국 같은 데는 소송해가지고 그거 6도씨 이상 차이 나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얌체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그렇지만 주택으로 오는 순간 사방이 외기에 면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독주택으로 오는 것은 원하는 상황이지만 추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단독주택 살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그 무서운 추위가 있죠. 외로워요. 예, 외롭고. 아니 갑자기 또 선생님 갑자기 개인적인 어떤 신상적인 발언을 아니 외로운 건 제가 좀 대충 알겠는데요. 하여튼 뭐 제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어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굳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인테리어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인테리어 하나 말씀 좀 팁을 드리자면 특히 주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면서 돈을 많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패시버스 단열 잘해라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거에서 돈 그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집을 짓다 보면 실내를 꾸미는데 비용, 바깥에 건물 바깥을 꾸미는데 비용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감 자재에 돈이 들어가요. 그럴 때 주택을 지을 때는요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집을 화려하게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 카페 여기도 카페인데 카페처럼 집을 짓겠다. 돈이 많이 일단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집에서 메이크업 하지 않고 추리닝인가 뭔가를 입고 계시는데 화려한 아주 아름다운 공간에 존재하게 계시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외롭고 가족이 가족을 보는데 쟤는 왜 이게 여러분들 그냥 깨끗하면 사람이 괜찮아요. 볼만해. 근데 뒤가 너무 화려해 버리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 보이고 외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인테리어 할 때 하지 마시고 겉에 외벽에다 치장하는 것은요. 네? 건물 바깥을 치장하는 거 멋있게 막 한다고 남이 좋지. 응? 남이 보기 좋고. 남의 보기 좋다고요? 그런데 부드러운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많은 주택을 짓고 나서의 그 건축주들과 마을의 민원 상태를 체크해 본 결과 겉을 치장을 하는 순간 옆에 사람들이 시기 줄 때 때문에 엄청나게 시에다 민원을 넣기도 하고 뭔 일만 하면 시비 겁니다. 우리가 마을은 모두가 조화롭게 비슷할 때는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한 집이 너무 잘난 척을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나는 상당히 박탈감이 생겨서 바로바로 시기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질 때 괜히 시골 같은 데 특히 가서 내 땅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바로 민원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집이라고 하는 것을 비용을 줄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저렴하게 짓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쓸데없는데 돈을 들이는 욕심이 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을 줄이고 좋은 데 돈을 쓰면 증가하는 거 없이도 좋은 집 지을 수 있어요. 비용 증가 없이도. 자, 뭐 이렇게 나머지 생략하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전환을 시킬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생태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재료적인 측면만 얘기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뭐 건물에 나무 심고 뭐 생태적인 공간에다 짓는다고 시골에다 짓는다고 생태 건축이다 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생태 건축을 얘기할 때는요, 전부 다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만 그걸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건축물이 쓰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적게 썼는데도 잘 돌아가는 집이다. 그걸 생태 건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연비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중요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연비 안 중요해요. 자, 근데 내가 선생님 조금 좀 정신 차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빨리 대답하는 건 좋은데 이게 대답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적어도 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연비가 기름이 엄청 비싸면 연비 안 따진 사람 없어요. 기름값이 싸면은 연비 안 따지고 살 수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싼 편이죠. 유럽같이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비용이 3배 비싸면요. 유럽은 밤에 불도 안 켜고 촛불 켜는 집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일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주범이에요. 보일러 겨울 한철 날라면 많이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틀어도 된다 그래 보세요. 그럼 모든 가정마다 보일러에서 배기가스가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안 타고 걸어다니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되지만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해요. 탄소 발자국 어디서 들어가지고 막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보일러를 확 안 틀게 만드는 것이죠. 자,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제가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우리 건축학 고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기술적인 정량적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뭔가 생태 건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르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를 설명하는 패시브하우스 컨셉을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를 뭐로 하면 좋을까? 자, 두 가지 키워드를 찾았어요. 하나는 자연주의 건축이다. 네, 자연주의 건축이다. 왜냐면요, 우리가 패시브하우스 얘기하면서 맨날 단열, 그 다음에 성능이 좋은 창, 열해수 환기장치, 외부 전등, 블라인드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시브하우스 뭐 기계장치인가? 기계 같은 집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패시브하우스는요, 자연주의 건축이다. 난방을 뭘로 하느냐? 보일러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일러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로 난방하느냐? 햇빛으로 난방하는 집입니다. 햇빛이 남쪽에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요, 그쪽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으로 난방의 40% 이상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살고 요리를 하고 불을 켜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열 있죠? 걔가 30% 이상 담당해요. 그러면 부족한 20, 30%만 난방장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더 심하게 어떻게 하냐면 촛불에 비유하기도 하고 헤어드라이 비유도 해요.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는 촛불에서 나오는 열이 얼마나 작아요. 그걸 골고루 몇 개 정도 펴놓으면 집이 그 온도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헤어드라이기 한 개로도 난방이 가능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입니다. 잘 지으면 우리 기술력은 그 정도 발전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는 자연주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제가 고민할 때 제가 이제 좀 쓰는 표현인데 수능의 건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는 수능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의 질서에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패시브하우스는 자연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건축물이다. 패시브하우스가 전 세계의 패시브하우스가 다 똑같이 지어질까요? 그 지역마다 다르게 지어질까요? 다르게 되죠. 그렇죠. 다르게 지어집니다. 호주에서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창을 남쪽에다 많이 내야 될까요? 북쪽에 많이 내야 될까요? 북쪽. 북쪽에 많이 내야 됩니다. 러시아 같은 추운 나라와 따뜻한 나라가 똑같은 단열 두께를 쓰게 할까요? 다르게 쓰게 할까요? 다르게 쓰게 합니다. 그 나라의 기후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서 바람이랄지 모든 것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게 패시브하우스예요. 그래서 기후나 지형의 질서에 순응하는 건축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패시브하우스는 표준값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머리 아프죠? 자, 이거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패시브하우스는 검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 순천 어디에서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게 더 싸게 지을 수 있을까요? 순천이 더 따뜻하고 일조량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순천은 단열 두께를 20cm 이상 안 해도 패시브하우스가 구현되고요. 서울은 20cm 이상 단열재를 써야지만이 패시브하우스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패시브하우스를 싸게 지을 수 있는 곳이 순천이에요. 순천, 광양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순천이 제일 많은지도 몰라요. 좀 이따 나오지만 전국에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패시브하우스 39개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총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패시브하우스 39개 중에서 26개가 순천에 있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한 덕분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 값이 있는데 여기에는 단열에 대한 거, 기밀에 대한 거 굉장히 건축 물리학적으로 정밀한 값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짓지 않았는데 패시브하우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냥 단열재를 많이 넣은 집 있잖아요. 패시브하우스는 잘 모르면 이렇게 말해요. 단열을 많이 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단열재만 막 했어요. 패시브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단열을 많이 한 집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벽에다가 단열을 제가 좀 나올게요. 자, 이 벽에다가 단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창을 이거 알루미늄 창호인데 좀 성능이 나쁜 창호를 썼어요. 그러면 열이 벽으로는 안 새죠? 네. 근데 창호로는 어떨까요? 많이 세.
벽에 단열을 안 했을 때는 벽으로도 세고 창으로도 세겠지만 벽에 단열을 하면 할수록 여기는 절대 못 세고 창으로 더 세버리죠. 그러면 창에 결로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서 물이 줄줄 흘러요. 한옥을 짓는 분들도 많은데 춥다고 들어가지고 한옥 벽에다가 단열재를 붙이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무는 단열을 해야 안 해요? 기둥에는? 못하죠. 못하죠. 한옥에다 기둥에다 단열재 쏴버리면 그게 한옥입니까? 벽에 단열하면 기둥으로 열이 새버려서 기둥이 썩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패시브하우스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래서 건축 물리학적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로서 이것을 완벽하게 공부해야 됩니까? 완벽하게 공부한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죠. 그렇죠. 전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눈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키웠던 고양인데요. 제가 패시브하우스는 아주 단열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패시브하우스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키워드가 바로 쾌적성이에요. 우리 패시브하우스 인증은 에너지 인증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쾌적성 인증이에요. 쾌적성. 쾌적한가? 우리 인간이 살기에 너무너무 쾌적한 집인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를 지었는데 에너지는 정말 안 써요. 근데 숨이 답답해. 인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정말 답답한데 비가 새요. 인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패시브하우스 지었는데 곰팡이 이런 펴 있어요. 괜찮을까요? 안 돼요. 다 인정 안 해줍니다. 패시브하우스 지었는데 열에서 환기장치 설치해가지고 소리가 시끄러워요. 소음이 너무 높아. 인증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쾌적하지, 살기에 쾌적하지 않으면 인증해주지 않습니다. 패시브하우스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알더라고요. 제가 지금 패시브하우스와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목조주택인데 이 고양이가 자세히 보시면 두 마리예요. 한 마리씩 살아라고 지어줬는데 두 마리 다 패시브하우스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키작스. 네. 물론 제가 지금 패시브하우스는 내구성은 떨어지죠. 아기 돼지 삼형제로 따지면 얘가 지금 낫죠. 좀 튼튼한 집이고 얘는 좀 단열재라서 고양이가 긁으면 부스러지죠. 막 먼지가 나니까 저희 아버지 이거 버려버렸더라고요. 아, 고양이의 그 쾌적성을 누가 이제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막내딸과 함께 이 고양이 집을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단열을 해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안쪽에 단열재 보이세요? 네. 네, 다 단열재를 싸줬더니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네. 자, 패시브하우스를 또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또 건강함입니다. 건강하다. 건강함. 이 친구 봐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아, 그 웃음이 뭐예요? 비웃는 거죠. 자, 이 친구 용감하게 창에 앉아서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이 이미지를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 반팔을 하고 여기 앉아있는 이미지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패시브하우스는 요런 상태인데 여러분들 겨울철에 창 옆에 가면 어때요? 싫어요. 엄청 좀 실릴 정도죠. 그리고 실내는 22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일러를 빵빵하게 떼기 때문에 방바닥은 아주 뜨끈뜨끈하고요. 방바닥 주변은 뭐 한 40도 가까이 올라옵니다, 열이. 그래서 보일러 온수온도 60도잖아요. 그 60도로 떼기 때문에 방은 뜨거워. 실내 공기는 뭐 22도 됐다고 치는데 창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엄청 시려. 자, 사람 몸이 두 개의 온도 분포대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 이쪽 온도는 창 쪽이라서 추운데 이쪽 온도는 따뜻해. 그럼 몸이, 심장이 사람의 36.5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 왼쪽을 생각하니 노력할 필요가 없고 오른쪽은 노력을 해야 돼. 심장이 몇 개예요? 두 개면은 듀얼로 움직여서 할 건데 참 정말 저도 자동차가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한 공간에서.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그 두 개를 하게 되면 무리가 갑니다. 여러분들 계곡에 여름철에 더운 날 계곡에 가서 바위에서 누워서 혹시 자본 사람 있을까요? 네. 옷은 주무셨어요?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었죠? 추워요. 추워요. 그리고 이분 혹시 입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 돌아가실 뻔했죠? 여러분들 아무리 더운 날도 계곡의 바위는 땅속에 그 차가운 냉기 때문에 바위는 차가워요. 등은 차가운데 얼굴은 따뜻하죠? 몸이 두 가지 온도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구안화사라고 하는 사람 몸이 급격히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입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온도대에 분포하는 것을 복사온도, 비대칭이라고 불러요. 복사온도가 비대칭적으로 움직인다. 사람이 온도는요
1도 떨어지면 면역이 30% 떨어진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것이 면역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물의 모든 공간의 온도가 균질한 게 좋겠어요? 다 다른 게 좋겠어요? 균일은. 그렇죠.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갑게 이런 말 있죠. 네. 이런 키워드들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가. 네. 그 예전에 우리의 기술력이 이만큼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통용했을 수 있어요. 운목 아랫목이 있을 때는 발을 어디다 둘 거냐에 대한 개념에서는. 근데 지금의 주택은 그렇게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공간의 온도가 3도 이내로 유지되도록 짓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단열이 균질해야 되고 어디 한 군데 빵꾸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패시브하우스 바로 그렇게 모든 것에 밸런스를 맞추는 건축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온도도 면역에 굉장히 밀접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산도라고 그래요. 산도. 사람의 몸의 산도 pH 농도라고 그러죠. 네. 자, pH 농도 7이 중성이죠. 1로 가면 산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pH 농도는 몇인지 아세요? 사람이 딱 응애응애 태어나면 pH가 몇일까요? 4요? 강산성이네요. 몸이. 약산. 예. 사람 몸은요. 아기일 때 딱 재보면요. 평균이 7.4입니다. 여러분들 그 물 사 먹을 때 보면 네. pH 8 막 이렇게 써는 거 네. 봤어요? 예, 몸을 약간 알카리로 막 유지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보조식품 다 뒤에 뭐라고 써져 있죠? 항산화 물질 들어봤습니까? 네. 사람이 몸이 산화된다라는 것, 산성으로 간다라는 것은 노화를 뜻하는 거고 면역이 떨어지는 건데 pH 0.1당 면역은 10%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우리 몸이 7.4인데 정상은 노인들을 평균적으로 재했더니 7.1 정도가 평균이래요. 0.3이 떨어졌잖아요. 노인분들은 그래서 면역이 30% 떨어진 거고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혈압 당뇨 관리 이제 하지 마시고 온도 산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20, 30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혈압은요. 자, 근데 이 CO2하고 산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우리 몸이 호흡을 하면 코로 들어오죠. 네. 자, 그러면 슥 들어와서 이게 폐로 들어가서 혈액에 딱 그 공기를 녹여주어서 산소를 온몸에 퍼뜨린다. 이 구조 아시죠? 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으면 산소는 O2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불안한데 창문을 조금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떠올랐어요. 자, 지금 이산화탄소가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이미 1000ppm을 넘은 느낌이에요, 제가. 우리가 밖에 지금 상태는 지금 500ppm인데 지금 제가 몸이 산화되고 있는데 500ppm인데 실내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1000ppm을 넘었고 막 3000ppm, 4000ppm 둘이 부부가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그 안방에 이산탄소 재보면 한 4000ppm 이상이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겨울철에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하고 나면 1시간 끝나고 후 재봤더니 7000ppm이 나왔대요. 이게 이미 여러 번의 체크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이랑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CO2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화학적으로 설명드리기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자, CO2죠. 자, 혈액에 녹여준다고 했는데 CO2가 혈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입니다. 혈액의 물은 H2O죠. 자, CO2 플러스 H2O는 뭐가 됩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 분명히 제가 그 지적 수준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로 팀장님 아니, 우리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H2O, CO2 합쳐지면 H2CO3 탄산이 되는 거예요. 탄산. 자, 혈액이 탄산이 되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탄산이 산성입니까? 알칼리성입니까? 산성. 산성이죠.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사람 몸을 산성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항산화, 뭐 피부 노화 방지해서 화장품 이런 데 집중하시지만 사실 공기질이에요. 공기질이 아토피도 일으키지만 사람 몸을 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농도가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즉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집은 숨을 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숨을 쉬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방식이. 자, 여러분들 사람도 피부로 호흡합니까? 호흡기관으로 호흡합니까? 그렇죠. 정확한 호흡을 하기 위해서 호흡기관이 있잖아요. 건축물이 그동안에 간과했던 호흡기관을 만들자는 거죠. 근데 자꾸 틈을 만들어가지고 집이 숨을 진짜로 쉬게 만들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틈으로, 그러면 뭐 그거 좋으신 분은 벌레 들어와도 환영해야 돼요. 벌레 들어왔구나, 틈이 있었으니. 틈으로 막
곰팡이 피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숨을 쉬면 안 돼요. 그 다음 패시브 하우스를 지금 설명하는 여러 단어들을 읊어드리고 있는데 또 경험한 우리 건축주의 피드백이 있어요. 또 우리 건축주들이 저희에게 보내준 여러 이제 내용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건축주는 주변에 올해 장마가 너무 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네가 다 난리가 났대. 곰팡이 때문에 벽지 다 새로 하고 가구 바꾸고 그랬는데 우와 우리 집은 너무너무 뽀송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저희한테 전화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축주들은 보시면 이게 집을 짓는데 와 뭐라고 저한테 보내줬냐면 이 건축주는 난방하지 않는데 난방을 안 했대요. 실내 온도가 25도를 찍어가지고 온도계를 저한테 보내줘요. 건축주께서 또 하루에 뭐 저거 얼마 든다 어쩐다 했는데 10만 원인데 조금만 아껴서 한다면 한 달에 한 5만 원이면은 가스값이 한 달 5만 원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은 45평이거든요. 예, 근데 이전에 원룸도 그 정도 들었대요. 원룸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나는 쓰는 돈이. 그리고 뭐 에너지 성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쭉 그래프까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이 와요. 저희가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2017년에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에서 했던 80하우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건축주 9분을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살아본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검증이 되고 있고 순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어놓고 사는 집이 그렇게 있으니 거짓말 할 수가 없죠. 패시브하우스 8가지 요소는 굉장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햇빛을 잘 받아들여야지 햇빛으로 난방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의 가장 큰 난방 장치는 보일러가 아니라 창이에요. 창문. 남쪽의 창문이 난방 장치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창문을 잘 두는 거. 그 다음에 그림자. 자, 남쪽의 창은 겨울철에는 유리하지만 여름에는 햇빛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더워지겠죠. 예, 에어컨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기서 이제 외부 전동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선조들이 썼던 처마가 바로 그 그림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조들은 또 뭐 또 했어요? 남쪽 창 앞에다가 화렵수를 심었어. 화렵수. 그래서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서 그림자,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서 햇빛. 예, 이런 것들이 선조들이 다 이미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다 일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든지 요즘에 어닝도 있죠. 어닝. 예, 얼마든지 외부 전동 블라인드라고 같은 기계 장치 안 써도 그림자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외피 비율 이거 잘 모르시는 건데 건물을 지을 때 똑같은 30평을 지었어요. 근데 네모렇게 지을 수도 있고 디귿자로 지을 수도 있고 모양을 뭐 어떤 형태로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공간이지만 표면적이 넓을수록 열 손실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크죠. 여러분들 새도 추울 땐 어때요? 몸을 웅크려가지고 표면적으로 줄이는 거고, 여름에 더울 때는 팔 쫙 벌려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날개 추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면적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질 때 외피 면적을 이렇게 자꾸 넓히고 건물을 막 요란하게 짓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지죠. 그러면 단열 성능이 뚝뚝 떨어지는데, 자, 우리가 그 공식으로 하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 20%가 표면적이 넓어졌다. 똑같은 공간인데, 그러면 단열재 스티로폼을 4cm를 더 두껍게 전체를 발라야 똑같은 단열 성능이 나와요. 계산적으로 해보면. 여러분들이 집을 질 때 돈을 아끼고 싶으면 요란하게 짓지 말고, 예,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를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심플한 것을 안 예쁘다라고 하는데, 유럽에 가보시면 요란했던 것을 안 예쁘다 그래요. 우리가 미적 관점이 조금 개선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열을 잘해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아까 제가 패시버스 그 고양이 집 봤죠? 밑에 이 색깔 단열재 있었고 벽에는 회색깔 단열재 있었잖아요. 단열재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특히 기초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이 건물 아래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성능이 2가지가 있어야 돼. 반드시 물을 흡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대 안 해야 됩니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물을 흡수해버리면 단열 성능 없어져요. 그 다음에 건물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에 의해서 눌려야 돼요? 안 눌려야 돼요? 안 눌릴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돼. 압축 강도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 패시브를 짓게 되면 집이 단열재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집의 무게가 엄청나죠. 뭐 100톤이 넘으니까 보통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지진에는 유리합니다.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버릴 때 건물과 독립고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진에 더 유리한 방식이죠. 그 다음에 기밀. 아까 말씀드린 틈이 일단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틈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환기 장치를 통해서 호흡기가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틈은 일단 없이 만들어야 돼요. 틈 만들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찬바람도 왔다 갔다 하지만 벌레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쪽으로 모든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증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벽 속에 전부 다 결로 생기고 곰팡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밀하게 지어야 되고 이것은 테스트를 해서 검증합니다. 기밀한 집을 지었냐 안 지었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기. 예, 연기요? 오, 연기. 맞아요. 연기 좀 들어갑니다. 왜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 창문 하나를 이렇게 열어요. 전부 창문을 다 닫아야 돼요. 하나만 딱 열어요. 열어놓고 여기다가 선풍기 같은 팬을 걸어요. 그래갖고 세게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실내에다가. 그래갖고 실내 공기압이 50파스칼이 걸릴 때까지 얘가 돌아야 돼. 그럼 50파스칼이 딱 걸렸어요. 압력이 걸리면 얘 팬이 빨리 돌까요? 이제 천천히 돌까요? 천천히. 그렇지. 근데 어디 틈이 많아서 열이 막 새면은 똑같아. 계속 빨리 돌겠죠. 이 회전력으로 기밀한지 안 한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패시버스는 검증 다 하는 거예요. 대충 기밀했다 안 했다 아니에요. 다 검증합니다. 그 다음에 열교. 이게 열교를 진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열교는 제가 좀 이따가 그 잘못된 시공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열교가 생기면 아주 복잡한 이것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창호. 이제 창호를 좋은 걸 써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창이 아무리 좋아도 스티로폼 단열재보다 단열 성능이 좋은 창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스티로폼보다 더 좋게 창호를 만들 수 없어요. 창은 유리와 프레임, 틀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스티로폼만큼 단열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창의 성능을 고를 때 이 단열재 값에 한 4분의 1 정도의 단열 성능까지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더 좋게 못해요, 단열재만큼. 근데 여러분들 창이 아무리도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데 창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집이 단열 잘 되는지 만들기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창호도 적절하게 비율을 넣어주는 게 좋고 사실 유리로 쫙 싸게 되면요 집으로서는 프라이버시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너무 막 보이는 것도 다 막리라고 또 바빠요. 그래서 적절한 창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창은 좋은 창호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방식도 중요합니다. 아주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창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환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무슨 환기? 열 회수 방식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환기가 좀 설명할 게 정말 많고 어려워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도 많아요. 아니, 창문으로 환기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걸 다냐? 아니, 안 맞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으로 인한 환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죠. 역으로 창으로 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세먼지. 그렇죠.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제일 먼저 나오죠.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창문을 열어놔버리면. 그 다음에 열손실. 겨울철에 난방 열심히 해놓고 여름철에 또 냉방 에어컨 틀어놓고 창문 열어버리면 이게 환기한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또 모기 방충망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방범상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창을 열어놓고 방충망만 해놨어. 방범적으로 불안하죠. 창을 열어놓는 자체가 방범적으로 불안합니다. 환기를 한답시고 한다는 게. 그리고 바람이 안 불면 환기가 또 돼야 안 돼요. 바람이 불어야지 돼 또 열어봤자. 창을 뭐 근다고 해서 아주 골고루 낸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창을 통한 환기를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환기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라라는 거고 이 열외수 환기 장치의 핵심은요 외부 공기를 넣어주고요 실내 오염된 공기를 빼주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 겨울이라고 가정하면 실내 공기가 따뜻하잖아요. 오염된 따뜻한 공기의 열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에다 주는 겁니다. 그걸 소자라고 하는 열회수 소자라고 하는 곳에서 기계 장치에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방식으로 이게 열 전달 방식으로 열을 회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지금 나오는 거에 보면 최대 효율 95%까지 나왔어요. 이제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수학이 아까 보니까 화학이 약하셨죠? 자 실내 공기 20도 바깥 공기 0도입니다. 자 95% 환기장치 썼어요. 자 그러면 공급될 때 몇 도로 공급됩니까? 19도. 그렇죠. 오 외로우셔도 수학은 잘하시네요. 이공계입니다. 이공계예요 혹시. 맞아요. 19도로 공급되고 나갈 때는 1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소자가 굉장히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거 고를 때는요 이것만 효율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질문 많이 하셨지만
소음 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돌리는데 안 되죠. 소음 규정 다 있어요. 25dB, 기계에서의 35dB 규정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 양이 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럼 사람들이 안 들겠죠. 전기 사용량도 적어야 되는 규정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환기장치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또 필터를 끼워야 되잖아요. 바깥에 그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필터링에 대해 해야 되고 필터도 뭐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에 대한 필터 규정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는 지금 이 환기장치를 다 법적으로 2006년 이후로는 다 의무화예요. 50세대 이상이면. 근데 문제는 주택은 이제 없어요, 아직 규정이. 근데 이 의무화인데 아파트에 사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안 튼대요. 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안 트는 이유. 첫 번째, 그렇죠. 틀었더니 시끄럽더라. 두 번째, 필터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분은 없었어요. 왜냐면 필터를 간지도 몰라요. 네, 그 필터를 갈아야 되는지도 모르셨고 전기세도 뭐 잘 그거 갖고 분석이 안 되니까 모르는데 일단 시끄러운 거 하고 겨울에 틀었더니 찬바람이 나오더라. 즉 열 회수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제품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그러니까 규정을 조금 더 우리나라가 섬세하지 못한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때야 돼요? 정확한 규정에 맞는 걸 설치해야지 이익이 되지. 그 많은 세대수에다 설치만 했지 안 써버리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기장치에 대해서는 정말 검증되고 정확한 방식으로 설치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한옥에 깃든 패시버스 요소들이라는 제가 이걸로도 제가 유튜브 하나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우리 선조들이 한옥 지을 때도 아까 우리가 말한 단열, 기밀 이런 것들 다 한옥에다 같이 넣었습니다. 예, 우리가 패시버스 독일에서 정리했지만 역대 모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 고민 안 한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년 내내 더운 나라, 1년 내내 추운 나라는 예, 이 패시버스에 대한 고민 많이 안 해도 돼요. 이게 사계절이 확실하게 있는 나라가 골치 아파요. 예, 여러분들 사계절 있다 보니까 옷도 돈 많이 드시죠? 그것처럼 집도 짓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사 저 같은 건축 시험도 한국이 제일 어려워요. 시험 제도가 너무 알아야 될 게 많고 설계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하자고. 근데 이게 1년 내내 똑같다 그러면요. 일단 단열재 안 쓰는 나라도 많거든요. 예, 단열재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 가면 뭐 아주 건축물의 디자인이 창의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 패시버스 개념을 알고 이런 그 기후에도 잘 작동되는 건축물을 설계하려는 것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공부하는데 우리 한옥 보시면 단열 기술도 있어요. 구들로 난방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구들의 핵심 기술이 단열이었어, 단열. 여러분들은 맨날 할 때 뭐 불 때 가지고 뭐 분어미를 넘어가지고 어쨌든 고래를 지나서 이것만 배우지만 사실 그거의 밑에 단열층을 엄청나게 먼저 시공을 해요. 왜? 그 불 땐 열이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되는데 땅으로 새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설계된 그 구들은 한번 불 때 놓으면은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열 기술이 이미 적용된 거죠. 지붕도 보면요, 빗대서 불을 떼고 난방을 하는데도 지붕에 눈이 안 녹았다는 것은 지붕으로 열이 거의 새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지붕까지 가기 전에 다 샜겠죠. 어쨌든 간에 흙을 엄청나게 두껍게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단열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처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사고도에 맞춰가지고 여름에는 창문 앞에 딱 걸리고 겨울에는 깊숙이 들어오는 이 길이에 맞춰서 처마 길이가 전국에 윗지방, 아랫지방 각각 달랐을까요? 달라요. 태양 고도에 맞춰서 다 그걸 고려해서 설계했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완벽하게 건축 기술이 좋지 않다 보니 겨울에 사는 공간, 여름에 사는 공간 아예 공간적으로 분리해버리고 진짜 대박인 것은 이거죠. 선풍기. 한옥에서의 선풍기. 남쪽 창문은 크게, 북쪽 창문은 작게 냈어요. 그리고 남쪽 창문 앞에는 마당에 흰 모래, 그 백토라고 하는 하얀 흙을 깔았어. 북쪽 창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흙. 텃밭. 예, 맞아요. 나무를 심고 텃밭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그 음양의 조화라 그러죠. 그래서 앞마당은 양의 공간이고 뒤는 음의 공간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햇빛이 막 내리친다고 생각해요, 여름에. 그럼 마당이 뜨겁게 달궈지겠죠? 뜨겁게 달궈진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 상승이 돼요. 그러면 그 기압차에 의해서 뒤에 있는 그 바람이 쑥 들어 빨려들겠죠. 근데 뒤에는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공기가 차가워. 그래서 찬바람이 이렇게 쭉 통화해서 오는데 문이 커버리면, 북쪽 문이 커버리면 바람이 안 불죠. 근데 작게 설계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딱 있으면 엄청 시원한 거예요. 이 자연 선풍기예요. 패시버스 선풍기입니다.
이게 선조들도 이미 우리 한옥을 지면서 굉장히 많은 패시버스 기술들이 다 접목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걸 보고서 패시버스가 정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좀 서운함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 좀 뭐 특정 TV 방송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그냥 비판할 수 있죠. 얼마든지. 되나요? 네. 자, 건축탐구 집이라고 하는 EBS 다큐 프로그램인데요. EBS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방송입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누구도 안 믿죠. 거기서 소개된 장면인데 그때 주제가 바로 패시브하우스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인터넷 검색어 1위 조회수가 패시브하우스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시청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우 패시브하우스 드디어 이제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겠구나라고 좋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러시아식 벽난로입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뭐지 이거는 했는데 여러분들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 나라죠? 엄청 춥죠. 거기는 너무 춥기 때문에 어지간한 난방 장치로 난방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벽난로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벽난로는요, 불을 한번 떼면 그 직화에서 나오는 열기가 어마어마한 열량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열량을 안 빠뜨리고 가다 놓는 순간 찜질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이 패시브하우스를 지었는데 벽난로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우리 그 패시브하우스 지은 건축주 말에 의하면 고기를 한번 꺼먹어 보려고 환기장치가 있다 보니까 숯 5쪼가리를 하루에다 넣고 거실로 들어왔는데 30분 만에 온 집안 식구가 땀을 뻘뻘 흘려서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벽난로를 집에다 설치해서 난방을 했다? 이게 패시브하우스다? 나는 정말 좀 궁금한 거죠. 진짜 그렇게 사시는지 어떻게 사시는지가 아니면 방송에서도 만들어낸 이미지인가.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축탐구 집에 요 프로를 본 사람들은 정답 벽난로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벽난로에 대한 조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협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런 것들은 오해다. 그 아까 과도한 기계장치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오히려. 왜? 창으로 난방을 하잖아요. 보일러 용량 커야 됩니까? 작아도 됩니까? 작아도 되죠. 예, 우리가 굳이 촛불로 난방을 하면 안 되지만 보일러 용량은 아주 작아도 되고요. 보일러 배관할 때도 넓게 배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좁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예요. 너무 더워서 문제예요. 우리 그 시공하신 분도 저 뒤에 계시는데 겨울철에 패시하우스를 짓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불만이 더워서 못 살겠다. 겨울철에 집이 덥다. 왜? 보일러 배관을 그 보일러를 일반 자기가 평상시 쓰던 식으로 틀어버리면 너무 더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은 새지 않는데 공급이 많아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시브하우스는 보일러 용량을 더 적게 설치해도 되는 겁니다. 에어컨 용량은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조리할 때 나오는 열. 조리할 때 나오는 열은 이미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안의 난방은 3가지로 한다. 하나는 햇빛, 창문으로 인한 햇빛. 두 번째는 실내 발생 열. 세 번째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만 난방 장치가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할 때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는 예, 그렇죠. 삼겹살 구워 드실 날은 보일러 트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열로 좀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너무 더워버리던데. 더 이미 더워버리니까 그때 창문을 열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은. 그러나 새벽에가 이제 햇빛도 안 들어오지 요리도 안 하지. 그러니까 새벽이가 좀 추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일러가 5분 정도 돈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어쨌든 그 기계장치 에어컨도 적어도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람들이 정서상 보일러 설치하지만 유럽은 아예 보일러 자체를 아예 설치를 아예 안 해버려요. 패시브하우스 진짜로 진 사람들은. 그리고 라디에이터 정도만 하나 조그마한 갖다 놓고 부족할 때면 살짝 키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그리고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오해 아니죠. 비싸다. 비싼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감 자재랄지 그런 데서 더 비싼 걸 만드는 거고 저희들이 우리 순천에서 패시브하우스를 좀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하게 된 배경이 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순천에 그렇게 부자들이 많은 동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패시브하우스 운동을 같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패시브하우스를 짓는 데 있어서 정확히 알고 정말 꼭 해야 될 것만 정확히 한다 그러면 크게 비용 증가하지 않고도 패시브하우스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뭐 정확한 금액까지 얘기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공사비와 큰 차이 없이 패시브하우스 다 구현하시고요. 1년 사용되는 냉난방비 있죠. 건축물은요 지을 때 비용보다 더 무서운 게 유지 관리하면서 운영비예요. 패시브하우스는 곰팡이 피지 않고 결로핏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수리 비용도 줄어들고요. 냉방비, 난방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 집을 짓는 분들도 우리나라 많은데 노년에 연금 받아가지고
기름값, 가스값 내고 탕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난방비. 좀 이따 호텔도 보여드리겠지만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호텔도 숙박비는 똑같이 받죠. 근데 그 숙박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난방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페이시얼스는 굉장히 경제적인 집이에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이익이 커져버립니다. 예, 나가는 돈이 계속 없으니까. 우리 연비 좋은 자동차 타게 되면 뭐 없잖아요. 매번 처음에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패시버스는 처음에 지을 때도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는 기술도 많이 지금 개발되어 있고, 초창기 때 우리가 비싸다는 오해가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 수입했죠. 창, 환기장치 전부 다 수입에 의존했고 기술자가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는 30% 정도 또는 20% 정도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아직도 어떤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많이 싸졌고 모든 자재들이 국산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은 없다. 자, 이제 불편한 진실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제일 감리했던 현장에 철근 사진입니다. 아까 우리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튼튼하게 짓는 것만 열심히 잘해요. 자, 이거 보세요. 철근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콘크리트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서 단열재는 또 이 아이소핑크라는 비싼 단열재를 썼어요. 근데 콘크리트가 뿡 나왔고 철물들이 다 삐져 나왔고요. 이런 데다 콘크리트가 그대로 보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단열이 남는 거예요. 실내에 열이 콘크리트를 통해서 이런 데로 다 새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놓치면서 철근만 열심히 튼튼하게 짓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열교라 그래요. 열이 이렇게 열교, 서멀 브릿지인데 다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강을 못 건너죠. 근데 다리가 하나 있음으로써 다 건널 수 있죠. 근데 시간이 걸리죠, 건너는데. 예, 그것처럼 열이 밖으로 새 나올 틈이 없으면 안 나오는데, 이런 다리가 하나 있으면 시간은 걸리지만 다 새 나와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열교가 생겨버리면 단열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쪽으로 새는 열교량은 더 커지고요. 열교가 없는 가운데 단열 두께가 의미가 있지, 열교를 만들어 놓고 단열재를 두껍게 할수록 더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들이 곰팡이가 많이 피우고 발코니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단열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열 두께가 얇았을 때는 열교가 적었는데 단열재만 두껍게 하는데 열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열 새는 게 많았고 결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열만 무조건 두껍게 하는 건 답이 아니고 열교가 없는 가운데에서 단열재가 두꺼운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어서 특정 그 회사 이름 말씀 못 드려요. 중앙동에 제가 리모델링 하는 그 건물을 제가 가봤더니 아예 단열재 자체가 벽 사이에 단열재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뭔가 단열을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대로 마감재만 또 붙이고 끝내더라고요. 자, 이 건물은 아마 겨울철에 너무너무 추울 것 같아요. 물론 주택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단열에 대한 생각 자체가 대부분이 없죠. 법적으로 규제도 없고. 여러분들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짓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샌드위치 판넬을 끼우고 하면 단열재가 연결돼야지 열교가 없는 거죠. 근데 딱 붙이고 나면 1cm 정도의 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을 샌드위치 판넬 1m씩 여러 개 붙이게 되면 1cm 틈이 쫙쫙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열이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단열재를 다 이렇게 다 채워주고 나서 시공을 해야 되겠죠. 자, 저희 동네 제가 이 열화상 카메라를 찍을 때는요 굉장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샀긴 샀지만 이 기계를 무조건 겨울철에 찍어야 되고요. 새벽 1시 정도에 찍어야 돼요. 왜냐면 낮에 찍으면 햇빛에 의한 열 교란이 일어나고요. 여름철에는 열이 새 나오지가 않아요. 겨울에 밖에가 추워. 근데 건물에서 난방을 했을 때만이 열이 새 나오죠. 그래서 꼭 이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찍어보니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인데요. 다세대 주택도 보면 1층, 2층, 3층 사이사이에 슬라브에서 엄청난 열이 새나고 있고 아파트는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지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샌다고 해서 지구가 좋아지는 것도 없잖아요. 지구가 더 더워지고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한 건물도 찍어봤는데 이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건물 형태는 대충 보이시죠? 창 쪽에서는 좀 나올 수 있으나 대부분 벽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 열교 없는 시공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 건물 여러분들 건물은요 저희가 해보니 너무너무 진실해요. 우리가 해놓은 대로 그대로 건물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건물을 보면 지붕에 어떻게 보호가 구조가 되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겨울철에 눈이 왔는데 열이 난방을 했어요. 난방을 하니까 지붕에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콘크리트가 달궈졌겠죠. 근데 이쪽에 단열이 없다 보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만. 여러분들 초등학교랄지 학교에 겨울에 난방했을 때 옥상 가보면 보호에 단열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녹아요, 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걸립니다. 적외선 카메라 아니라도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열교가 심하구나.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것도 전부 다 건물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를 여러분들 누가 지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가봤는데 어느 부분에 곰팡이가 폈다. 가짜입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절대 곰팡이가 필 수 없어요. 물론 습도 조절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과한 가습을 했었다 하면은 다른 문제지만 보통적인 상황이었다면 곰팡이가 피지 않아야지 정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피어야 할 자리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저희들이 일단 이제 교육 운동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패시브하우스를 순천에 와서 2013년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했던 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교육이었어요. 자,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어야 되죠. 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자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첫 번째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지을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주를 상대로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건축주 강좌 만들어가지고 계속 교육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다니면서 했어요. 그리고 또 순천시 공무원들도 알아야지 이걸 하고 또 그런 교육의 결과인지 모르지만 지금 순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패시브하우스를 지면은 현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몫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 교육까지 여러 차례 교육을 했고 여기 보시는 이분께서 우리 한국에 독일로부터 패시브하우스를 보급해 주신 이필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구자시고 저희들이 이제 이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또 두 번째 했던 게 바로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설계자도 나왔고 시공자도 나왔어요. 사고는 아는 사람이 칩니까? 모르는 사람이 칩니까? 아는 사람이 사고 치는 거죠. 패시브하우스 공부 어설프게 해가지고 나가서 사기칠 수 있는 겁니다. 명함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전남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포럼을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계속 기술에 관련된 토론하고 서로 융합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경제성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독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쉽게 그 성능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기술 발전을 했던 것이 포럼에 대한 활동이었고요. 저희들 컨퍼런스하고 심포지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2013년에 공부한 놈이 2014년에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면인데 광양 커뮤니티 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기 시작으로 해서 17년 컨퍼런스 그다음에 뭐 토크 콘서트 또 대학에서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을 같이 전개했어요. 일종의 홍보 활동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저희가 캐치프레이즈가 쾌적한 집을 패시브하우스는 쾌적성 인증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쾌적한 집을 짓는 일은 원칙이지 선택이 아닙니다라는 이 문구를 썼는데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쭤볼 게 있고 안 여쭤볼 게 있지. 집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집을 지어드릴까요 말까요를 건축자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집이 곰팡이가 피는 게 좋아요 이거 여쭤봐야 됩니까? 집에 우풍이 좀 있는 게 좋으세요 이건 말도 아닌 소리죠. 공기질이 좋아야 돼 이거. 자 이것은요 우리가 패시브하우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물어볼 것도 아닌 당연하게 건축이라면 갖춰야 될 내용을 왜 우리가 몰랐던 거죠. 간과했던 거죠. 근데 단지 사람들은 패시브하우스는 에너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한 건축이에요. 첫 번째가. 에너지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는 먼저 사람을 위한 건축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했던 거고 또 그다음에 투어. 저희가 이제 이것은 유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오픈데이라고 해서 패시브하우스를 지은 사람이 자기 집을 공개하는 행사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집 짓고 나서 우리 건축주들이 자기 집 공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 건축 설계한 사람이 제일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집 다 짓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 피드백이랄지 또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건축을 다시 한번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지금 제가 좀
약간 감기, 예? 찾아보세요. 아니요. 예, 맞아요. 거주 평가라는 게 있어요. 네, POE라고 그래서 이제 거주 후 평가라는 게 우리 건축학에서 배웠어요. 제가 또 겁없이 그걸 시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좋게 끝났어요. 밥도 해주시고 그래서 잘 먹고 또 만납시다 했는데 이제 또 이제 한 두 달 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이 뭐 괜찮은데 집이 좀 콘센트를 좀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장롱 하나 나쁜 게 하나 없어졌고 한 개 갖고 지금 집에 쓰는데 엄청 무서웠어요. 내가 뭘 한다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 거주 평가라는 게 지금 이론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패시브하우스 안 만났으면 영원히 거주 평가 안 했을 거예요. 다 대부분 다 왼수지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순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좀만 더 있으면 만날 텐데 내 인생이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더 불편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 운동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흔쾌히 자기가 짓는 것을 공개해가지고 집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만큼 떳떳하게 투명하게 그 진실한 건축이다라고 하는 운동을 같이 이끌어내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정말 패시브하우스는 건축물이 제일 큰 홍보대사예요. 예. 제가 하는 강연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그 주변이 패시브하우스가 나타납니다. 집을 통해서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면 알 건데 보시면 순천에 제가 약 70여 동의 패시브하우스 또는 저에너지 하우스, 제가 패시브하우스는 표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 표준에 도달하지 않는 건축물을 저는 저에너지 하우스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70여 동이 지어진 거고요. 여기 이 마크가 달린 것은 다 독일로부터 인증받았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자립마을이 20동을 인증받는 바람에 우리 순천이 제일 많아져버렸어요. 그전에는 전국에 굉장히 많이 부풀어져 있다가 순천에 집중돼 버렸는데, 자 이게 이제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마크입니다. 이게 좀 제가 크게 보이죠? 실제로 이렇게 작아요. 여기 이만한 사이즈. 예,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 작으니까 좀 시원찮은가 봐. 순천시장에서는 인증받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맡겨가지고 광고사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경로당에 딱 붙여놨어. 예, 이 정도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마크인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어졌고 보시면 하나가 지어지면서 주변에 뜨뜨당, 하나가 지어지면서 주변에 퍼지고 지어지고 퍼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만 심어지면요 씨앗이 주변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패시브하우스 프로젝트들이 계속 지어져서 2013년에 2개, 14년에 5개, 15년에 6개, 16년에 10개, 17년에 13개, 19년에 19개, 19년에 14개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좀 유형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패시브하우스 기술은 그러면 집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또 질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는 집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정한 건축물의 온도와 습도를 습도까지는 아니지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술이에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공기질을 상쾌하게 유지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의뢰 받았던 서남사 1층의 박물관, 서남사 박물관이 위에 박물관이고요. 밑에는 국보와 보물을 저장하는 수장고입니다. 수장고에 보면 지류, 종이, 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원항습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수장고였고요. 이 공간이 항원항습기 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실을 항원항습기 큰 걸 설치하고 쓰고 있었어요. 그걸 저희가 에너지 계산하고 패시브하우스 기술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공간에 이게 항원항습기고요. 이 공간에 이게 항원항습기고 나머지 여기가 제2 수장고를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용량이 적어진다. 엄청난 고가의 비용이 들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에너지 계산해 본 결과 난방 에너지, 냉방 에너지를 다 계산했어요. 그리고 금액까지 합쳐보니까 연간 총 166만 원. 즉 월 14만 원으로 항원항습 모든 유지비가 든다. 보통 이 국보 보물이 전국에 절에 많이 있어요. 절이 한옥이 많다 보니까 이 항원항습기를 틀어봤자 열이 다 새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 소모량이 들어가지고 이걸 꺼버린 데도 있고 복잡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롤 모델로서 이렇게 실현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과감한 시도였는데요. 에너지 독립하우스라고 하는 게 경기도 양평에 이제 1호, 2호 두 개가 지어졌는데요. 이것은 우리 건축주가 굉장히 어떤 생태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의해서 했지만 이 건물은 한전으로부터 전기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독립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태양광을 하고 이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까지는 아니고요. 납축전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모아가지고 쓰는 방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 이제 시도를 멋지게 했는데 물론 이분들은 정말 숭고한 철학이 있었겠죠. 근데 위험성은 뭐냐면
계속 흐려버리면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모니터링에 보면은 전력 그 잔여 전력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해가죠? 예, 그때는 이제 뭔가 한전과 교통 연결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미 안 돼 있으니 갑자기 연결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시도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에너지 독립. 근데 우리가 섬이랄지 발전소가 없는 그런 곳이 있죠. 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런 곳을 잘 만들고 그곳에서 어떤 태양광 발전 어느 정도 해가지고 ESS 시설을 갖춘다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에너지 자립 섬이랄지 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롤 모델로 제가 실험을 해봤던 사례가 되겠고요. 저희 교수님이 모든 설계와 모든 프로젝트를 또 진행해 주셨어요. 또 이것은 이제 또 이제 아주 소형 요즘에 또 농막이 대세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농막에 대한 것이 막 나와가지고 농막 뭐 팔고 뭐 한 개당 뭐 1,500, 2,000만 원 다락이 있고 좀 그래요. 6평짜리. 자 그래서 이 농막에 대한 롤 모델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독립으로 이제 컨셉을 했는데 즉 난방 장치가 없어요. 난방이 없고 햇빛 우리 유튜브에 보면 나오죠. 이 건물 밖에 온도 7도인데 실내 들어갔더니 22도를 기록했죠. 햇빛으로. 그래서 이 어닝으로서 여름에는 늘리고 겨울에 줄여가지고 햇빛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서 이제 난방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실내 온도가 유지되는 했는데 이제 이것을요 해바라기처럼 이제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뜨죠 겨울에. 돌려갑니다. 이제 그렇죠. 바퀴를 달아가지고 동쪽으로 놔뒀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더 많아지겠죠 획득량이. 예를 들어 여름에는 전력부름대 북향으로 아예 이해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또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확장 기술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발효실이라고 한 걸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장을 발효하는 공간. 지금 보통 전통 장을 보시면은 마당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햇빛에다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강진에 있는 그 집장류 명인을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3년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장 뚜껑을 못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께 그러면 저희가 패시브하우스 기술은 햇빛도 잘 들어오고 공기질도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 실내에서 만들게 되면 어떤 장맛이 날지 굉장히 궁금하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필터링이 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 저희가 그 공간을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장을 담가주실 수 있겠냐니까 흔쾌히 담가보고 싶다. 그분이 80세신데 백정자 선생님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또 그 매주 띄우는데도 봤더니 흙벽돌, 황토벽돌만 쌓지 단열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트로베리 단열재 쓰면 좋겠더라고요. 수온도 쉬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매주를 띄웠으면은 제가 이걸 매주 띄우는데 비용 많이 드시죠? 기름값 많이 든대. 거기에서 만약에 단열만 정말 잘해가지고 매주 띄웠으면 안 떼도 온도 유지가 오랫동안 유지되니까 얼마나 저탄소 농산 가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저탄소로 모든 산업이 전환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포도주 발효 공장도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저는 이 아이디어가 들어가게 되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호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형 호텔이죠. 순천역 쪽에 있는 호텔인데 여기는 숙박동이에요. 여기는 커뮤니티, 술집도 있고 뭐 놀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잠자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24시간 냉장 온도가 유지될 필요가 없으니 여기는 패시브하우스 기술이 필요 없지만 숙박동은 필요하죠. 숙박동은 항상 온도가 유지돼야지 손님 온다고 그때 바로 불키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간에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적용했던 이게 사례예요. 이것도 유튜브에 나오고요. 이제 마을 우리가 요즘에 전원마을 만들기 너무 많죠. 순천에 이제 변두리 가면 너무 전원마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 마을을 만들 때도 이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해서 만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마을은요 시골이죠 대부분이 땅 싼 데다 넓게 만들잖아요. 그곳은 가면 항상 벌레가 있어요. 우리가 패시브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창을 통해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슬라이딩 방식의 창은 밑에 바퀴가 달리고 레일이 떠 있어요. 거기를 틈을 막기 위해서 모헤어라는 털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털도 오래되면 헐거워지고 그쪽으로 다 진해도 다닙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전원주택 기가했다가 진해 몇 마리 보고 나면 정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와 같은 삼중 가스킷으로 인한 창 방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시골은 도시가스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성능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농가 이렇게 주택을 일굴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우리 순천만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인데요. 여기는 패시브하우스 전부 다 독일로부터 인증받은 마을이에요. 마을 전체가 다 독일로부터 인증받은 마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짓고 나서 여기다 태양광을
여기다 재생에너지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 하게 되면 에너지 굉장히 소요量줄였죠.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쓰는 전기는 또 그걸 해요. 그러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제로에 가까운 넷제로라 그러거든요. 계속 연계시켜서 탄소 중립 만드는 기술을 넷제로라 그래.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그래서 쓰긴 써요. 다 쓰고 다 누리고 사는데 결국은 비용은 안 나온다. 네, 뭐 그 멋진 표현이 있잖아요. 태양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태양은 열심히 우리가 에너지를 써도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 무료로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연의 에너지를 쓰는 마을이죠. 그래서 그 다 인증에 대한 그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사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거죠. 아주 엄청 예산 들어가지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저도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좀 일을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예, 오래된 노후된 건축물을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접목해서 성능 좋은 건물로 에너지 성능 좋은 건물로 바꿔버리는 기술이에요. 굉장히 비용과 들죠. 근데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용 투입이 어느 정도 되면서 될 것인가를. 왜 그러냐면요. 자재가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계산해가지고 총량을 계산해가지고 산정하는 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린 리모델링을 시도할 게 아니라 판단을 하고 될 수 있다 그러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사례를 보시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프로젝트인데 엄청난 전략을 했어요. 이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290. 이것은 에너지 성능이 패시브하우스는 리터라고 말하는데 29리터의 집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7 패시브하우스의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건축물 이 전체에 사용된 에너지를 94%를 절약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계산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엄청나게 열이 샜을 건데 이걸로 찍으면 거의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구현한 사례고요. 저는 이제 그 시도를 해본 게 뭐냐면 아파트예요. 단독 주택은 쉽지가 않아요. 주택이 처마도 나와 있고 그래서 어정쩡히 해가지고는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시도했는데 25년 된 아파트예요. 순천 한신 아파트인데 지금은 30년 넘었죠. 자, 이제 이 아파트가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단열이랄지 창이랄지 성능이 안 좋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 이제 완충 영역이요. 발코니 일부러 확장 안 했습니다. 발코니 이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코로나에도 좋지만 이 공간 자체가 건축물의 에너지를 완충해주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놔두고 단열재 이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다 단열 보강인데 주목할 점은 자, 이 계단이 있는 공간의 벽 여기는 내벽이잖아요. 외벽은 여기하고 여기가 외벽이고 여기 옆집이에요. 여기 계단실이에요. 엘리베이터랑. 보통 여긴 단열 안 하죠. 근데 이 오래된 아파트의 계단실이라 하는 공간은 겨울에 들어가 보시면 너무 추워요. 그러면 여기 단열 다 잘해놓으면 이쪽 벽으로 셉니까 안 셉니까? 세죠. 그래서 아주 두껍게 10cm의 단열을 다 싼 겁니다. 이쪽까지도. 아시겠죠? 그리고 옆집하고의 공간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또 붙박이장이랄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충을 해줬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환기장치. 아파트는 층고가 어때요? 낮은 데다가 환기장치를 하려면 배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천장에다 뭐 매달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고 또 이 오래된 아파트에도 환기장치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였지만 제가 시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환기장치를 벽부형으로 아주 작은 걸 설치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 거실 쪽으로 와가지고 거실 보시면 여기 두 개의 구멍 있죠? 여기로 바람이 샥 나오고요. 거실과 방으로 바람이 나오고요. 화장실과 주방 쪽은 냄새가 나잖아요.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동해서 빨리는 구조로 만드는 게 패시브하우스 환기예요. 방마다 넣고 빼고가 아닙니다. 넣고 이동을 해서 빠지게끔. 그래야지 냄새가 역행해서 거실이나 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는 환풍기나 후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자체로 이미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생선구이를 해 먹었다는데 30분 뒤에 가면은 점심 안 먹은 줄 알아요. 예, 건축주가 다 얘기한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혹시 이 정도 공부하셨으니까 할까요? 제가 뭘 실수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다 잘한 줄 알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보일러가 이 뒷베란다 있죠? 근데 환기장치가 뒷베란다 설치한 거예요. 예, 다행히 가스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랬는데 건축주께서는 이 바람 빨아들이잖아. 하나는 외부기 빨아들이고 하나 뱉어내잖아요. 이게 보일러 연통과 가까우면 얘를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서 환기장치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앞베란다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생각했는데 건축주 여기다가 김치 냉장고를 넣어가지고 제가 생각 없이 조절을 해버렸던 건데 이렇게 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스들이 환경정책을 굉장히 설치하는 데 주의를 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가격 싼 사람을 고르시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제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됐어요.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빨리 하는데 제가 라이엔하우스라고 하는 독일어긴 한데요. 라이엔하우스 이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건축물을 아파트 같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져 있죠. 예. 근데 이 라이엔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쌓아진 것을 말해요. 그 병렬형이라고 그러죠. 제 이름이 병렬인데 병렬주택 병렬주택이에요. 직렬이 아니라. 그래서 자 이런 형태 이런 컨셉에 이게 지금 전 세계 최초로 지어진 펜시하우스입니다. 이게 이미 오래된 미래처럼 병렬형 주택이에요. 1층, 2층, 3층 이게 한 집이에요. 한 집이에요. 이렇게 해서 펜시하우스를 짓게 되면 층간소음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해결되면서 자기 집마다 다 평면 다르게 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하면서 전체 외피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펜시하우스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우리나라에 이게 저는 어차피 이걸 공유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주택 사업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여기서 들어보니까 가치 소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가성비 나왔다가 가심비가 나왔다가 요즘에는 가치 소비래요. 어떤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치 소비하실 거예요. 아무리 싸고 좋아도 이게 생태계의 문제나 기후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사지 않겠다. 이게 가치 소비입니다. 내 가치가 최우선이에요. 내 가치를 지켜주는 가운데서 싸든지 뭐든 디자인이 예쁘든지 해야지 가치를 무너뜨리면서는 안 산다는 거예요. 가치 소비라고.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한 거죠. 자, 이런 주거를 가치 있는 주거의 삶이라 해서 가치 주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치 주거. 근데 이게 이제 듣다 보니까 가치 주거가 이제 이게 가치가 있는 주거이기도 하고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치가 됐잖아요. 근데 가치 주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같이 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럼 저 건물이 예. 이게 따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질 때? 한 번에 진짜 같이 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인허가사항이나 행정사항도 뭐 따로 등기를 낼 수도 있고 뭐 하나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방식은 이제 우리가 풀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많이 지어지면 굉장히 경제적이면서 유리한 방식으로 펜시버스를 짓는 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펜시버스를 사실 하게 된 게 뭐 이런 게 있다. 이거 하나의 양식이라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어차피 살기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환경에 어쨌든 뭔가 피해를 끼친다. 이것은 지속성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영위하더라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또 비용도 적게 들어야 되고요. 집을 짓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동참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 많은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죠. 펜시버스는 정말 돈 없고 에너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누려야 될 건축이죠. 그러려면 이런 컨셉이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건축물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비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계속 연구 중이고 앞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누려져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질의응답 뒤에받기라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을까요? 자유롭게. 네. 주문을 계속 쓰실 거고.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께 공유한 것도 저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의 정말 좋은 브랜딩된 이미지가 예전에 뭐 땅콩집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거에 대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좀 해서 만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뭘 하자가 아니라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보자는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 주세요. 아까 그 이동형 농막. 네, 농막 이제 있었죠. 그 모바일 하우스 같은 그런 컨셉으로 해서도 가능한 거죠. 모델하우스요? 모듈러? 모바일 이렇게 들어서 움직이는. 그렇죠, 그렇죠. 예. 6평 정도 되면, 근데 우리나라 이제 도로 환경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유럽하고 좀 다른데, 그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이즈에 들어오고 규정에 맞게 하고, 좀 계산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동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안에도 푸시하우스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듈러 하우스라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뭔가 각자 국가에 재난이 생겼거나 이런 거 생기면 갑작스럽게 집을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체육관에다가 집단 수용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듈러 하우스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갑자기 전기를 공급하고 이게 안 되니까 그 문제를 고민한대. 이 사람도 태양광을 어떻게 달아야지만 이걸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했대요.
그게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을 적게 만들어 버리면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할 걸 개발할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음압 병동이라는 거 다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이 패시브하우스를 잘 설치하게 되면 그 한 방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방을 음압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디퓨저에서 나오는 양이 있는데 네. 그걸 줄여버리고 나머지 쪽을 나오게 해버리면 그 방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연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잘 쓰게 되면.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선생님 이제 설명 쭉 해주신 강의 내용은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어떤 에너지 효율적인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사실 주거라는 것이 이제 에너지 효율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가치를 사실은 삶의 질, 예를 건강, 그거에 포커스를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더 발전을 시키면 네. 훨씬 좋은 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기록물 관리 사업을 예전에 좀 했었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록물들은 이제 일반 기록물, 그 테이퍼 기록물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 박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네. 그 저기 서남사 수장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그런 기관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대용량의 항원암습기 같은 것들은 진동이 발생을 해서 실제 건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너무 많은 부대 비용을 발생을 시키고 네. 또 행정 박물에는 어떤 기록물적인 어떤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 것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을 그렇죠. 그쪽에 접목시켜서 국가 프로젝트나 이런 쪽으로 국가 기록을 이런 데서 그렇죠. 지하 공간이 굉장히 네, 그 네. 환경적으로 취약한데 예, 예. 패시브하우스 기술을 잘 접목하게 되면 예, 예. 공기질이나 상쾌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 예. 굉장히 그런- 많이 예. 네, 그런 맞아요. 것도 적용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무기 그 미사일 보관하는 것도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서 엄청 뭐 깊은 산에 뭐 그 공간 만들기 위해 헤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것도 우리 건축물 패시브하우스 기술로 제가 들어보니까 적용하면 그 미사일도 굉장히 온도 습도에 민감하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방말씀하신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 탄도 앞에 예. 이제 제어하는 쪽은 거의 금으로 상을 아, 쓰거든요. 예.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더라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제 저런 것들을 네. 적용을 시키는데 네.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전력이 사실은 발전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이제 발전 회사들이 있고 실제 한전에서 전기를 판매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생산성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공사가 한 달에 전기세를 300억을 내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걔네들은 에스컬레이터 가동을 할 때 전기세를 가지고 한전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 수비를 많이 해줘야 돼. 그럼 일부러 올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치 측면에서 많이 보급을 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 법제화된 어떤 제도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강의를 해주신 내용들은 어떤 독립된 형태의 주거 형태인데 네. 우리나라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거 형태가 다세대 주택 현대에서 오는 어떤 그러니까 국가적인 생산성 논리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주거 형태가 70%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거를 패시브하우스를 보급을 해서 에너지 절감시킨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들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런 것들 힘도 있는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따로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하면 네. 좀 쉬운 질문 네. 또 같이 할게요. 쉬운 질문 있어요? 여기 올려주셨는데 네. 평당 가격? 평당 가격. 평당 가격?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당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균질하게 얼마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일반적인 집을 지을 때 어차피 창 넣어야 되고요. 벽 들어가고 단열재 어차피 넣어야 돼요. 지금은 단열 규정이 이미 높아져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잘 열교만 없이 넣으면 얼마든지 좋은 성능의 건축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독일로부터 인증받는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라도 저에너지 하우스 정도의 수준만 내가 만든다 하면 얼마든지 일반적인 내가 짓고자 하는 금액이 평당 600이다, 평당 550이다, 평당 700이다 그 금액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컨셉을 명확히 하고 진행을 하면 내가 목적하는 금액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네.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유행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은행 같은 데가 없어지잖아요. 네. 점포가 이제 ATM기 같은 것들이 예. 무인 점포화돼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안에 집중적으로 기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는 전부 다 유리로 거의 시공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맞아요.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유리를 벽으로 만들어라는 게 아니죠. 네. 우리 패시버스에 사용되는 그런 고성능의 유리를 네. 통해서 그렇게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기존에는 그냥 적당히 만들어졌던 네. 공간들을 이 기술이 접목이 돼서 정말 이제 이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유지가 될 수 있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저는 얼마든지 무한한 확장성이 있다고 지금 걸음바거든요.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있어요. 무진 안개 나루님이 예. 같이 토론합시다 이렇게 하고 네. 네, 질문인데 자동차 연비 측정하듯 네. 아파트 연비를 측정하는 개념을 물어보시는데 네, 있어요. 네. 저희가 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은요, 지어놓고 나서 이것을 얼마를 썼는지 측정하려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센서를 달아가지고 난방에 얼마나 썼는지, 전기 얼마나 썼는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써보고 나서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연에 기댄 거고, 이 패시버스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내 건축물 에너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 건축물의 도면과 모든 공간에 대한 정보를 PH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패시버스 플래닝 패키지라는 그 줄임말인데요. 이 프로그램 전 세계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엑셀 기반의 시트에다가 세팅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건축물 정보를 전부 다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건축물이 사용되는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다. 냉방에는 어느 정도 쓰이고 난방에 어느 정도 쓴다가 정량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숫자로 계산된 것이 맞을 것이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PHI에서는 그것을 다이나믹 검증을 해요. 실제로 지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PHPP 프로그램을 굉장히 디벨롭을 시켰기 때문에 자 25년간 지금 저희가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아파트도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아주 법제화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누가 수행할 것이냐. 왜냐면 쉬운 방식의 계산을 해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 있지만 좀 이건 전문적인 요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팔 때 에너지 성적 건축물에 대한 것을 반드시 첨부해서 판매를 하게 돼 있고요. 건축물을 사고 팔 때 엄청나게 집값 그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에서도 그래요. 내가 원룸을 들어가는데 월 임대료가 그 난방 비용을 적게 내도 되는 원룸이면 좀 더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이미 이 에너지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갔고 지금 우리가 이제 파리 기후협약 이후로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가 약속을 하고 노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좀 아마 조속히 법제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독일 인증집 있잖아요. 예. 그 리스트들이 어디 뭐 인터넷 같은 공개가 돼 있나요? 예, 독일로부터 인증받은 패시브하우스 건축물들은 독일 PHI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제 독일 PHI가 전 세계 60개국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노벨상을 스웨덴에서 준다고 해서 그 뭐 스웨덴 상이라고 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하듯이 이 패시브하우스는 독일 PHI라는 기관이 전 세계로부터 다 공신력을 갖고 있는 국제 표준 기구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전 세계의 패시브하우스 현황이 다 지도상에 세계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확대해 보시면 그리고 전 세계 저 같은 패시브하우스 디자이너랄지 공부해서 이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는 현황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그러면 네. 네. 오늘 어. 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셨을 텐데도 네, 방역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도 인사를 맞아요. 네. 죄송해요. 제가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 정말 따로 못 챙겨드리고 제가 이쪽으로 집중해서 죄송하고요. 네. 제가 초보다 보니까 네, 저도 예. 초보라서. 네. 제가 하여튼 너무너무 시청하시기 더 힘드신 건데 이제 와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근데 또 또 선물도 못 드리잖아요. 네. 선물도 또 여기 오신 분들만 네. 또 준비해서 혹시 지나가다가 순천 YMC 들리시면 저희가 네, 또 이렇게 또 드릴 테니까 네, 또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